아무도 50대. 가사 도우미와 젊은 백만장자의 관계에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이 피어날 수 있다고 믿지 못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편견 속에서 한 생명을 함께 맞이할 때까지 내가 오랜 친구 한선희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녀가 수개월간 유럽을 떠돌다 서울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내 눈앞에는 마른 체구의 성숙한 은빛이 살짝 비친 머리칼, 그리고 낙엽이 흩날리는 인도 위를 느리지만 또렷한 걸음으로 걷는 한선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혼의 상처가 깊어 어떤 위로도 지울 수 없었던 그녀였다. 비디오를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매일 놀러와 달라. 3년 전, 선희는 거의 20년간 함께한 남편과 이혼했다. 폭력도 배신도 아닌 단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에 몰두했고 그녀는 창작의 자유와 세상 탐험을 갈망했다. 이혼할 때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방이자 충격이었다. 광활한 도시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프라하의 한 역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던 그날 밤이 떠오른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티켓 막 끊었어. 구석구석 다 돌 거야.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그렇게 그녀는 상처를 뒤로한 채 풍경화를 그리고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길 위 낯선 이들과의 만남으로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다. 그러다 어느 늦봄 선희는 돌아가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너무 오래 떠돌아서인지 이젠 마음이 향할 곳이 없더라. 자유도 정착지가 없으면 공허할 뿐임을 알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함도 고소득도 아닌 그저 자신이 쓸모 있음을 느끼고 규칙적인 일상을 되찾게 해줄 일이었다. 그래서 선희는 가사 도우미 일을 중개하는 회사에 등록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녀가 허드레시를 택하다니. 그러나 선희에게 그것은 조용히 관찰하고 집안을 돌보며 남을 돕는 가운데 평온을 느끼는 일이었다. 집 구석구석이 반짝일 때마다 내 영혼 한 조각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야. 그녀가 말했다. 첫 면접 장소는 서울 교회의 작은 저택이었다. 주인 정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전화로 전해준 이야기다. 그는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 명품 하나 없더라. 나는 100만장이면 화려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 민호 씨, 이제 겨우 27살인 그는 기술 스타트업을 통해 자수성가했다. 허세는커녕 과시조차 하지 않았다. 첫 만남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 흘렀다. 선희가 앉아 청소요리 정리 경험을 이야기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녀가 저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해낼 거라 믿어요. 이 일 맡아줘서 고마워요. 그는 그녀를 누나라고 불렀다. 동생이 언니를 부르듯 그 호칭 하나가 나이 차이를 완전히 녹여주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선희는 정식으로 첫 출근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 그녀는 별장에 도착해 살며시 대문을 열었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은 마치 환영 인사 같았다. 고요한 공간에는 새들의 지저귀과 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있었다. 그녀는 등을 켜고 둘러보았다. 거실은 넓고 나무 바닥은 반짝였으며 장식은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편안한 곳이야. 업무가 시작되었다. 탁자와 의자를 닦고 진공 청소기를 돌려 먼지를 제거한 뒤 침실을 정리하고 주인을 위해 가벼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호는 가끔 온라인 회의로 바빠서 겨우 고개를 들어 인사하도록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을 남기곤 다시 화면에 몰두했다. 선희는 그가 수척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 것을 보고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모든 일을 마친 후 레몬물 한 잔과 토스트를 식탁 위에 놓았다. 그가 그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누나. 그러나 그 차분한 모습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몇 달 전 민호의 오랜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회사도 자신도 돌보지 못해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냉장고 안 음식은 상에 가득했다. 회사 관리자는 그를 재촉해 복귀시키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선희는 청소부라는 신분으로 그의 삶에 상쾌한 바람처럼 들어왔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사무실 문 뒤에서 그가 조용히 한숨 짓는 소리를 들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의 아픔을 그녀는 이해했다. 오후가 되어 그가 중요한 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그녀는 살며시 그의 책상을 정리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빈 음료 캔을 버리고 컴퓨터 화면을 깨끗이 닦았다. 그녀 마음속에는 다짐이 피어올랐다. 나는 그가 다시 미소 짓도록 돕고 말겠어. 그날 밤 자취방으로 돌아온 선희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민호를 처음 만났다. 그는 너무 슬퍼서 정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50대의 가사 도우미인 내가 젊은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씨앗이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꿈속까지 따라다녔다. 그리고 바로 이 첫날부터 선희와 민호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일이라는 틀에서 출발했지만 치유의 희망을 함께 품고 있었다. 그의 온화한 눈빛은 그녀에게 예전 친구의 조언을 떠올리게 했다. 선희야, 집안을 돌보는 것만큼 너 자신도 누군가에게 보살핌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녀는 밤중에 미소 지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이야기에 발을 들일 준비가. 한선희가 정민호의 별장에서 청소를 시작한 첫날 이후 조금은 비정상적이던 고요함은 작지만 따뜻한 소리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빗자가 나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 그리고 민호가 그녀가 책상을 정성껏 정리할 때마다 무심코 흘리는 작은 한숨 소리.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선희는 첫 주 만에 이미 민호의 눈빛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잔잔한 고통,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의 슬픔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매일 아침 그녀가 거실 커튼을 살포시 열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어 회색 소파와 밤사이 내려앉은 희미한 먼지 자국 위로 비쳤다. 민호는 보통 그때 나타나는데 피곤해 보이는 모습에 옷은 조금 구겨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다. 그는 고작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시한 뒤 서둘러 작업실로 들어간다. 하지만 잠시 선희는 그가 화면 앞에 멍하니 앉아 손에 머리를 기댄 채 약한 모습을 감추려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해. 그래서 중개업체가 간단한 아침 식사만 준비해 주기로 했지만 선희는 몰래 더 준비했다. 이온 음료 한 잔, 신선한 과일 몇 조각, 심지어 요거트 한 통까지. 그녀는 그것들을 민호의 책상 위에 온라인 회의 직전에 올려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민호는 키보드 위에 손을 멈추고 음식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작고 사소한 미소였지만 선희에게는 오랫동안 바라던 희미한 빛이었다. 그날 오후 민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뜻밖에도 물었다. 누나,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건조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젯밤에 좀 오래 걸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의 기운을 느꼈다. 그가 이제 자신을 한때 당연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겼던 가정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선희는 여전히 부지런히 집안을 정리했지만 작은 부분들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고 소파 쿠션이 살짝 어긋나면 가지런히 펴놓았다. 민호는 한가할 때면 그녀와 함께 안락의자에 앉아 그녀가 읽고 있는 소설에 대해 묻거나 회사의 긴장된 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주 말했다. 너는 내게 평화를 보여줘. 그녀는 답했다. 당신은 내게 희망을 보여줘요. 하지만 과거의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호는 갑작스레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가 준비한 따뜻한 도시락이 입맛에 맞지 않자 그는 냉장고 문을 세게 쾅쾅 내리치며 크게 소리쳤다. 선희는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분노가 자신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억눌린 고통의 발현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레 감정의 파편을 정리하며 달랬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나는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볼게요. 그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힌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선희는 남을 돌볼 때는 자신도 돌봐야 한다. 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기숙사방 안에서 가볍게 요가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영양 가득한 아침을 챙겼다. 저택으로 돌아올 때는 따뜻한 물 한 병과 오트밀 죽을 추가로 들고 왔다. 민호는 놀라 물었다. 오늘 뭔가 달라 보여. 괜찮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스스로를 돌봐야 당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고마워, 선희. 순혜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과 동시에 민호가 스스로를 돌보도록 조심스럽게 격려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주고 주말에 가벼운 달리기 모임에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 처음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지만 이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와 함께 집 뒤 작은 정원을 산책했다.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서 민호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을 줄은 몰랐어 라고 고백했고 쓴혜는 평화는 때로 가장 작은 것에서 오기도 해요 라고 대답했다. 둘째 주 주말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선희가 마당의 빨랫감 사이에서 빨래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럽고 손이 저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겨우 집 안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다. 마침 옷을 갈아입고 있던 민호는 이를 보고 곧장 달려와 그녀를 의자에 앉혔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누나,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순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으며 아마 어젯밤 늦게 잤나 봐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가 분명히 울리고 있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운 진료소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지만 그는 단호했다. 검진 결과 순혜는 과로로 인한 탈수와 가벼운 저혈당 상태였다. 의사는 며칠간 휴식을 권고했다. 민호는 머뭇거림 없이 말했다. 며칠일은 내가 대신 멈출게요. 누나 곁에 있을게요. 순혜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누나의 건강이에요 라며 고집했다. 그 순간 그녀는 수년 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보호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쓴혜는 마당의 빨랫감 공간이 말끔히 정리된 것을 보았다. 바닥은 깨끗이 닦였고 널어두었던 옷들도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 민호는 미리 꿀을 넣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해 놓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번 마셔보세요. 인터넷 레시피 보고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선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 순간 주인과 가사 도우미라는 경계는 사라지고 서로를 돌보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 겉으로는 사회적 예의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서로의 신체와 마음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사이로 발전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둘 다 희미하게 남아 희망의 불빛을 느끼고 있었다. 선희는 속으로 물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계속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민호 역시 마음속으로 쓴혜의 존재가 그가 지금까지 이룬 어떤 물질적 성공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 순혜와 중민호가 함께 보내는 드문 평화의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인생이란 항상 햇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혜의 친구이자 이야기꾼은 종종 새벽녘에 전화를 받았다. 민호가 하루 종일 말이 없어요.
집 안이 전쟁터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여름 아침 이슬이 잎사귀에 맺힌 채로 남아있을 때처럼 쓴해는 평소처럼 저택에 도착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다. 긁힌 나무 마루, 흩어져 있는 서류 더미, 낡은 옷가지가 소파 위에 구겨진 채 쌓여 있었으며 빈 술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민호의 고통이 다시금 폭발했음을 직감했다. 그의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선희는 살짝 몸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민호는 얼굴을 책상에 파묻은 채 손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옆에 있던 술병을 집어들고 속삭였다. 너는 취기로만 숨어 있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조용히 방 한 구석을 정리하고 책상을 닫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불어들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걱정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제게 당신을 도울 기회를 주세요. 사회적 압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중개회사 대표가 전화해 경고했다. 선희야? 그 남자 돈은 제때 내지만 내일은 심리치료가 아니야. 그가 나아지지 않으면 내 자리를 옮겨야 할지도 몰라. 선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상태로 그를 두고 떠날 수는 없어요. 대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건강 챙겨. 감정이 일에 끼어들지 않게. 실제로 선희는 저녁에 다른 집 청소일도 더 맡아야 했다. 그녀는 밤 8시가 지나서야 돌아왔고 온몸이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어질러진 저택과 의자에 웅크린 민호의 모습이 맴돌았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서 그를 위해 치울 거야. 그리고 매일 몸이 가라앉는 어지럼과 허리 통증, 수면 부족으로 부은 눈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다. 어느 날 깊은 밤, 민호가 뜻밖의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나, 나 미안해. 선희는 급히 저택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호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를 껴안았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그를, 전 애인을 영원히 잃을 것만 같았어. 네가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녀는 그의 등 위에 손을 얹고 달랬다. 슬퍼할 수는 있어. 하지만 너 자신을 버리면 안 돼.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때론 술에서 깨어있고 때론 다시 취기에 빠졌다. 선희는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했다. 때로는 단호하게 와서 힘껏 정리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해장용 닭죽을 끓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줘. 넌 해낼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쓰러질까? 한편 민호의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그들은 말싸움을 벌였다. 저 남자가 나이 든 가정부랑 사겨? 웃기지 않냐? 걔가 그를 이용하는 거 아냐? 이런 뒷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베어냈다. 어느 날 민호는 문자를 받았다. 넌 그보다 더 잘 어울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며 슬퍼 보였다. 선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해. 내적 갈등의 벽도 점점 커졌다. 선희는 스스로 물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걸까? 신분도 없고 나이도 많은 가정부가 어떻게 믿음을 받을 수 있지? 그녀는 친구를 찾아가 눈시울을 붉히며 털어놓았다. 나 실패할까봐 두려워. 그가 날 외면할까봐. 친구는 조언했다. 너무 무작정 구하려 하지 마. 네가 너 자신을 지킬 힘을 키우면 그가 스스로 내 손을 잡고 싶을 거야. 바로 그때 민호는 갑자기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간다고 알렸다. 선희는 허전함을 느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집을 정리하고 감사 인사를 듣고 그의 존재를 느끼던 일상이 사라진 것이다. 그가 떠나자 조용해진 저택만 남았다. 그녀는 아침 내내 꼼꼼히 청소를 하고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침묵했다.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겼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돌아올 거지? 그 주에 그녀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했지만 마음은 텅 빈 저택에 머물러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그가 어두운 방에서 책상에 얼굴을 묻고 홀로 있는 꿈을 꾸었다. 출장 마지막 날 아침, 민호는 기념 선물 가방과 지친 미소를 안고 돌아왔다. 그는 말했다. 알았어. 네가 보고 싶었어.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오빠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더욱 험난하다는 것을. 어둠의 포위는 여전히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선희와 민호에게 주어진 과제는 집안을 정리하는 일이 아닌 마음속에 부서진 조각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기로에 서 있었다. 손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깜빡이는 빛조차 꺼지지 않은 마음속에서만 찾아올 수 있었다. 짧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정민호는 표정이 다소 밝아졌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히 그와 한선희를 따라다녔다. 선희의 친구는 말했다. 그녀가 다관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에 주름을 잡고 있었노라고. 오빠가 보고 싶다고 했지만 내가 미소 지을 때는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가 마음속에서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연약해졌다. 선희는 아침마다 변함없이 청소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 뒤 민호를 산책에 초대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회사에 볼 일이 많다며 피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해했다. 그가 애써 다가갔다가 또다시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임을. 마치 이전 연인에게 받았던 상처처럼. 어느 오후 황금빛 햇살이 책장 위로 내리쬐을 때 선희는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배를 감싸 안았다. 작업실에 있던 민호가 나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급히 소파로 그녀를 옮겼다. 그의 눈에는 당황함이 서려 있었다. 누나, 왜 이래? 바로 택시 불러서 병원에 데려갈게. 그러나 그녀는 사양했다. 그저 어지러울 뿐이에요. 어젯밤 늦게 일해서 그런가 봐요. 그는 여전히 다급했다. 그저라는 건 없어. 난 네가 혼자 있는 걸 못 봐. 그날 밤 따뜻한 황등 불빛 아래 선희는 하숙방 침대에 앉아 자신의 몸을 생각했다. 쉰을 훌쩍 넘긴 나이, 수년간 쌓인 고단함이 이제야 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걸까? 그가 정말 날 필요로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가 옆에 있는 것에 익숙한 걸까? 그 생각에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종합 검진을 받기로 결심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가 곧 나왔다. 아주 초기 단계였지만 그녀는 임신 상태였다. 이 소식은 충격이었다. 기적 같기도 놀라움 같기도 했다. 선희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기억했다. 그가 정성껏 챙겨주던 파죽죽, 따뜻한 물,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를. 그녀의 마음은 뒤얽혔다. 어둠 속의 기적일까? 아니면 엄청난 짐일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녀는 민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가 물었다. 괜찮아? 왜 목소리가 떨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형은 병원에 와야 해요. 나 초음파 결과가 나왔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가 말했다. 바로 갈게. 민호가 나타났을 때 그의 시선은 그녀가 들고 있는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자세히 읽더니 고개를 들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야? 너 정말 임신했어?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치 이 기적을 놓칠까봐 두려운 듯 그녀를 꽉 껴안았다. 선희의 절친은 말했다. 그가 울었다고? 그녀가 본 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의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다. 이건 기적이야. 네 생명과 아이의 행복을 지킬 거야. 그녀는 그의 심장이 강하게 그리고 말보다 더 따뜻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달콤한 순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이 들이닥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50대 중반에 임신했다. 위험이 크다. 그는 젊은 백만장자, 떠오르는 커리어. 가족과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수군거림이 많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너와 아이가 가장 중요해. 선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결심을 읽었다. 당신이 선택했다면 나도 함께 가겠어요. 기쁜 소식은 곧 가사 도우미 업계에 퍼졌다. 중개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희 씨, 확실해요? 도우미가 임신하면 계약 위반이에요. 그만두실래요? 선희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만두겠지만 그를 떠나진 않을 거예요. 이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얼버무렸다. 행운을 빌어요. 사회적 장벽도 시작됐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옛 친구들의 충고. 50인데 왜 또 임신이야? 걔는 내 인생에 스쳐가는 사람일 뿐이야? 그 나이에 임신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선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고 이제 한 생명이 그녀에게 강인함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호는 일부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의사와 영양 전문가를 추가로 고용하며 아기 방을 준비했다. 그는 선희를 불러 요람과 옷을 함께 고르고 심지어 이름까지 제안했다. 딸이라면 할인, 봄의 빛이라는 뜻이야. 선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는 하윤이 좋아요. 우아함이라는 의미죠. 두 사람은 웃으며 바깥의 폭풍을 잠시 잊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말했다. 잃고 난 뒤엔 다시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어. 하지만 너와 아이가 내게 희망을 줬어. 선희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아이는 사랑의 나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평화로운 순간 그들은 진정한 기적이 단지 새로운 생명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두 마음이 다시 이어진 것임을 느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다. 두려움을 넘어 편견에 맞서 용감히 사랑을 선택한다. 가장 큰 도전은 늦은 임신이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다. 바로 스스로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는 산막, 사랑과 의지가 마지막으로 시험받는 곳에서 계속된다. 첫 번째 기적 같은 순간, 초음파 검사 결과 한선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부터 그녀와 정민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계속해서 거세졌습니다. 중개회사는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그의 친구들은 경력을 지키라고 조언했으며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고요한 저택의 아침마다 두 사람은 그저 자신의 심장 박동과 선희의 뱃속에서 약하지만 꿋꿋이 뛰는 작은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발코니 바깥 잎사귀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민호는 선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서명과 구청 인장이 찍힌 혼인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식만 남겨두고 싶지 않아. 너와 아이를 법으로 보호하고 싶어. 민호의 눈빛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누나,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게요. 혼인신고가 비난의 파도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확고한 버팀목이 생겼습니다. 이웃들이 묻자 민호는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 아내 한선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올 가을에 태어날 거예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많은 이들이 침묵했습니다. 선희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반대해도 이 품 안에서 나는 평온을 찾았어. 그들은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던 방은 파스텔 톤으로 부드럽게 칠해진 아이 방으로 바뀌었고 요람과 작은 옷장이 놓였으며 부드러운 러그가 깔렸습니다. 모든 물건은 두 사람이 신중히 골랐습니다. 민호는 영양 전문가를 불러 선희를 위한 식단을 짰습니다. 부담되지 않게 하지만 영양은 충분히. 선희는 작은 디테일까지 흘러넘치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선희의 친구는 선희가 마치 어린 시절의 기쁨을 되찾은 듯 한 땀 한 땀 테디베어와 사랑스러운 바디수트를 고르는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선희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삶이 바빠서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못했어. 이제야 이 기다림의 매 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어.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면서도 깊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민호는 안전 장비를 설치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실내 온도 센서, 제습기까지. 사소한 것까지 챙기고 싶어.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야 하니까. 선희는 그의 세심함에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데도 아이를 챙겨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믿음 어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기다림의 여정 중에도 선희는 때때로 피곤하고 입덧에 지치며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민호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고 초음파 검사 때 손을 꼭 잡아주며 모든 지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20주차 검사에서 의사가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알렸을 때 선희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속삭였습니다. 아기도 엄마도 건강해. 우리 함께 잘 해낼 거야. 그러나 가장 큰 장벽은 건강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임신 중간 기념 작은 파티에서 몇몇 친한 손님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 누나가 오빠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한숨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민호는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사랑은 나이로 잴 수 없어요. 그녀가 나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단호함의 분위기는 잠시 고요해졌다가 이내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습니다. 선희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뒷마당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작은 호수 위로 달빛이 반짝였고 선희는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들어 배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야. 난 너와 우리 아기를 사랑해. 고요한 순간 바깥의 모든 고난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직 부모의 두 마음과 뱃속 아기의 리듬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맞이할 문턱에서 선희와 민호는 진실한 사랑과 의지가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편견 속에서 사랑을 선택했고 어둠 속에서 희망을 택했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내의 기적, 마지막 시련과 완전한 행복을 향한 열망이 펼쳐질 것입니다. 가을이 살며시 다가오자 한선희는 임신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파스텔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강인함이 어리었습니다. 정민호는 창가에 서서 가랑비처럼 내리는 빗줄기 너머로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이토록 빛나는 선희는 처음 봤어요. 몸이 피곤해도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살며시 미소 지었죠. 그간 두 사람은 수많은 시련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이웃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수많은 얘기,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하지만 그들은 늘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민호는 늘 아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매일 너를 보내준 운명에 감사해. 선희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줄 거야. 어느 주말 저녁, 선희는 갑작스런 복통을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태동은 그녀를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안아 채 태우며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분만실에서 간호사는 세심히 보살폈고 의사는 태아 심박을 쥐에 깊게 관찰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고통을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격려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우리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분만의 절정에 이르자 모니터에서는 약해지던 태아 심박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요.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맑고 힘찬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는 교향곡 같았습니다. 선희는 기진맥진했지만 눈물은 기쁨의 미소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아내의 이마에 입맞춤한 뒤 아기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기적이야, 안녕 아가.
그들은 딸에게 하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아함과 희망의 씨앗이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하윤을 안았을 때 모든 피로가 사라지더라. 간호사는 아기가 건강하고 통통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야. 선희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도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선희와 민호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윤의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그 위에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와 아버지의 사랑스런 속삭임이 어우러졌습니다. 한때 고요했던 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민호는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사람들도 통통한 볼과 반짝이는 눈망울의 하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할 줄이야. 민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의지의 결실이야. 그 후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순이는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가벼운 근무만 골라서 일을 하는 습관과 노동의 기쁨을 유지했다. 민호는 기술 프로젝트를 재개했지만 일찍 귀가해 가족을 돌볼 시간을 반드시 확보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하윤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일부터 작은 가족 여행까지. 어느 한 오후 하윤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 순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적이에요. 민호는 아내를 꼭 안고 말했다. 너와 아이가 내게 삶에 대한 믿음을 주었어. 친구가 전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는 절대적 결말이 아닌 세 사람이 초록 잔디 위를 손에 손을 맞잡고 노을빛 하늘 아래를 걷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순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민호는 딸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으며 하윤이는 햇살을 향해 환히 웃으며 손을 뻗었다. 친구는 마지막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들은 나이든 차이와 환경, 편견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진실한 사랑과 굳센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인생은 믿고 사랑할 용기를 지닌 이들의 여정이며 그 여정에서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